말은 잘했는데 틀린 것으로 드러날 때 보통 기분 나쁜 것이 아니다. 소포클레스. 네 번째 질문. 당신은 뜻하는 말을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기초. 행복한 부부들은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들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쉽게 대화할 수가 있다. 그들은 서로 이해한다고 느끼며 서로에게 숨기거나 감추는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갈등을 해소한다. 그들의 비결은 어떤 의사소통 규칙 목록이 아니다. 그 비결은 이것이다. 좋은 의사소통은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그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문제이다. 그들은 의사소통의 기술을 연습하기 전에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문제에 먼저 신경을 쓴다. 당신은 좋은 글이나 책을 읽고 워크숍에 참여하여 대화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상담자를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의 파트너로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 특성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당신의 노력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풍요로운 의사소통과 견고하고 튼튼한 결혼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따뜻함, 순수함, 공감이라는 세 가지 인격적 특성이 필요하다. 따뜻함. 당신의 파트너. 어떤 것은 알려지고 아직도 발견해야 할 것이 많은 파트너.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특성들을 지닌 채 당신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어쨌든 당신은 배우자로서 그를 수용하고 받아주기로 선택하였다. 당신은 그의 불결한 입냄새와 결정과 개성 같은 행동과 기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따뜻함이다. 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결점을 관과하는 것이다. 개인적 따뜻함의 열쇠는 수용이다. 변화를 평가하거나 요구하는 대신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아내 레슬리에게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레슬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장미를 발견하면 향기를 맡는 취미가 있다. 아내는 잡무가 좀 뒤로 미루어진다 해도 장미 향기를 맡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일을 빨리 성사시키는 은사가 있다. 결혼 초 나는 아내를 나의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선교사와도 같은 노력은 우리 모두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내가 먼저 따뜻함의 길을 배우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수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재미있고 행복한 동반자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따뜻함이란 배우자의 행동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억지 감정으로 숨막히게 하는 감상도 아니다. 따뜻함은 배우자로 하여금 그 자신이 되게 하며 긴장을 풀고 자유하며 화평하게 한다. 따뜻함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상대방의 성격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형시키도록 노력하지 않게 한다. 무조건적 따뜻함은 또한 당신의 결혼 정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한다. 파트너가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당신에게 정죄받지 않는다고 확신을 했을 때, 어떠한 판단도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관계 속에 깊이 파고든다. 결국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보채고 방황하는 건전치 못한 모습을 중단하게 된다. 순수함. 당신의 배우자는 가짜를 집어내고 조작된 감정과 마음에 없는 의도를 표현도 하기 전에 집어내는 자체 레이더 탐지기를 가지고 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순수하지 않으면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결혼해서 순수함이 없다면 다른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순수함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무엇을 말하느냐가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즉, 미소를 머금고 어깨를 움츠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뚫어져라 얼굴을 쳐다보는 등 말하는 방법이 대화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한 예를 들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메시지 전달의 58%를 차지하고 말투는 메시지의 35%를 차지하며 당신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전체 메시지의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순수함은 당신의 말투와 비언어적 행동, 당신의 눈과 자세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남편과 아내들이 배우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가장 정확하게 풀이하는 해석자임을 보여준다. 당신을 아는 사람은 당신의 얼굴 표정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해도 배우자는 그것을 알아챈다. 결혼하고 나서 나는 완전한 아내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완전한 아내가 할 만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러나 완전함은커녕 공허감만 느꼈다. 나 자신이 되기보다는 단지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유능한 상담자 한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였다. 레슬리, 당신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질문보다 나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 말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완전한 배우자가 아니라 순수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퍼부을 수 있다. 그러나 진실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공허한 것이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당신이 순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다. 진실함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문제이다. 진실함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공감. 당신의 배우자의 발가락을 밟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발을 그의 신발 속에 넣는 것이다.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몇 년 전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훈련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 3학년 학생들이 세계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무릎으로 교실을 걸어 다니는 과제를 내주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교실이 너무나 다르게 보입니다. 과제를 마친 한 교사가 말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배우자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 역시 결혼해서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배우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한 통찰과 인식의 결합을 통해 인생을 해석한다. 우리에게 보이는 삶은 배우자에게 보이는 삶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자가 우리와 똑같은 시각으로 인생을 본다고 가정하려는 성향이 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우리의 마음과 이성을 갖추고 들어가 본 다음에야 그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같은 렌즈를 통하여 인생을 보는 것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배우자는 이 상황, 문제, 사건을 어떻게 보며 어떤 기분일까? 둘째, 배우자의 인식은 나와 어떻게 다른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공감은 튼튼한 결혼을 건축한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우리들은 대부분은 이성이나 싸움을 사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감을 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레슨은 그의 책 사랑이 보이지 않는 적에서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동정으로 끝나지만 이성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분석으로 끝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감은 파트너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과 이성을, 동정심과 분석력을 함께 동원한다. 공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나도 당신처럼 행동할 겁니다. 나는 왜 당신이 그런 기분인지 이해합니다. 공감은 언제나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파트너의 상처와 소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당신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모험에 따르는 혜택은 불이익을 훨씬 능가한다. 당신이 그의 기분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그의 시각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의사소통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기초한다. 당신은 따뜻하고 순수하며 공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특성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성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필요로 한다.